정약용 선생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라를 망하게 하는 것은 외침이 아니라 공직자의 부정부패로 민심이 돌아서는 것이다. 정조는 손상익하라고, 손해는 군왕이 보고 이익은 백성이 얻어야 한다. 임금은 배와 같고 백성은 물과 같다. 내가 이 물길에 배를 타고 백성에게 왔으니 항상 조심해야 한다. 우리가 조선에게서 배울 수 있는 이 시대의 리더상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청렴한 리더, 두 번째는 소통하는 리더, 세 번째는 역사와 국민을 두려워할 줄 아는 리더가 아닐까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혜영의 친절한 역사 이야기 112번째 강연입니다. 오늘 강연의 제목은 500년 조선을 가능케 한 세 가지 시스템입니다. 조선의 500년을 가능하게 한 세 가지 시스템, 제가 어떤 걸 골랐을까요? 첫 번째는 조선의 관료 시스템입니다. 혹시 팽형이라는 형벌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탐관오리들에게만 내리는 형벌입니다. 팽형은 삶아 죽이는 형벌입니다. 그러면 진짜 삶아 죽였을까요? 네, 아닙니다. 삶아 죽이는 척 했습니다. 뜨겁게 불을 떼는 척하고 탐관오리가 안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는 죽은 척 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이 형벌은 실제로 신체에 가해지는 형벌이 아니라 사회적인 형벌, 명예형인 거죠. 이 사람은 사회적으로 죽은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바깥을 돌아다녀서도 안 되고요. 혹시 자식을 놓는 경우에도 그 아이는 호적신고를 할 수가 없습니다. 사회적인 사형인 거죠. 그럼 왜 이런 형벌이 만들어졌을까요? 그만큼 조선에서는 탐관오리를 막으려고 했던 그런 관료사회를 굉장히 중요시 여겼기 때문인 거죠. 정약용 선생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라를 망하게 하는 것은 외침이 아니라 공직자의 부정부패로 민심이 돌아서는 것이다 라고요. 그러면 조선은 조선의 관료사회에서 부정을 방지하려고 어떤 노력을 기울였을까요? 조선의 부정방지책, 상피제도가 있습니다. 이 상피제는 특히 고을의 수령의 경우에 자신의 친족과 같은 관서에 근무하지 못하게 하거나 혹은 자기의 연고가 있는 지역에는 근무하지 못하게 했던 제도라고 보면 되겠죠. 우리나라에도 지금도 이와 비슷한 것이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부모와 자녀가 같은 학교를 다니지 못하게 하는 교사 상피제도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관료사회의 부정을 방지하기 위한 법으로 분경방지법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지금의 김영란법과 같은 겁니다. 고위관리의 경우에는 친가의 8촌, 외가의 6촌 이내의 사람들이 이 고위관리의 집에 드나들지 못하도록 금지한 법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6년에 김영란법이 실시가 되었죠. 그래서 부정청탁이나 금품수수와 같은 이런 것에 대한 금지한 법률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 제2의 김영란법이라고도 불리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이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하면서 공적인 이익과 자신의 사적인 이익이 충돌할 경우에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공정한 직무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법안이었었죠. 이 법안이 발의가 된 것이 LH 공기업이 신도시를 건설하는 데 있어서 부동산 관련 문제가 발생하면서 이 법이 실시가 된 겁니다. 그렇다면 조선의 관료사회에서 이상적인 관료를 양성하기 위해서 어떤 또 노력을 기울였을까요? 청백리를 선발했습니다. 청백리를 표창하고 상을 줌으로 인해서 관료들을 고무시키고 그렇게 된다면 염치를 아는 기풍이 살아날 수 있을 것이다 해서 청백리를 선발하고 표창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청백리를 선발하는 기준이 굉장히 깐깐했겠죠. 동료들의 평가는 물론이고 사관원, 사원부, 홍문관과 의정부의 검증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리고 그 밖에도 2품 이상의 당상관과 사원부, 사관원의 장급이 추천하고 검증하고 심사가 이루어져 청백리를 선발했던 거죠. 그렇게 선발된 조선의 청백리는 지금까지 알려진 이가 모두 217명입니다. 그들 청백리 중에서는 논란이 있는 인물들도 있습니다. 오늘 제가 청백리라고 일컫기에 전혀 논란이 없는 완벽한 청백리 두 분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맹사성입니다.
맹사성과 관련된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맹사성이 낚시를 굉장히 좋아했다고 합니다. 이 당시에 맹사성은 정승이었습니다. 정승 맹사성은 집 근처에서 낚시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멋있게 옷을 차려입은 한 젊은이가 맹사성 영감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감님, 제가 강 건너에 아주 중요한 분을 만나러 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아주 비싼 옷을 입고 왔는데 이 옷이 강에 젖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저를 좀 업어서 강을 좀 건네주신다면 제가 후하게 보상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죠. 그래서 맹사성 어른이 이 젊은이를 업어서 강을 건너주었습니다. 그러고는 맹사성 영감이 물었죠. 네 댁에 가시는가 했더니 이 젊은 선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맹정승 댁에 가서 벼슬이나 하나 청탁해 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자 맹사성 영감이요? 그 맹정승이 난데? 그러자 이 젊은 선비가 어떻게 했을까요? 네, 얼굴이 벌개지면서 줄행랑을 쳤다고 합니다. 왜 이런 일이 빚어졌을까요? 맹정승이 너무나 초라한 옷으로 평범하게 보였기 때문에 이런 일이 빚어진 거겠죠. 맹사성 영감과 관련된 또 다른 이야기도 있습니다. 맹사성의 고향이 아산입니다. 과거에는 그 지역을 온양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온양행궁이라고 들어보셨죠? 맹사성은 부모님을 뵈러 한양에서 온양까지 자주 드나들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도 맹사성이 정승이었기 때문에 한양에서 온양으로 가는 길목에는 여러 고을들이 있겠죠. 그 중에 이천이라는 곳을 지나가야 되는데 이 경기도 이천의 수령이 이참에 이 맹사성 영감에 잘 보이려고 맹사성 영감이 지나갈 때쯤 해서 길을 깨끗이 청소를 해놓고 아무도 지나가지 못하게 막아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맹사성 영감이 지나가기를 기다리고 있었죠.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맹사성이 지나가질 않는 겁니다. 말을 타고 지나갔더라면 이미 왔을 시간인데 오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기다리다 지친 고을 수령은 고을에 들어가 있으면서 포졸에게 함부로 사람들이 이 길을 다니지 못하게 해라 했던 거죠. 그런데 맹사성 영감이 검은 소를 타고 나타났습니다. 포졸이 어떻게 했을까요? 맹사성 영감인지 모르고 못 가게 합니다. 그러자 맹사성 영감이 온양 가는 맹꼬부리가 소 타고 갔다고 말하거라 합니다. 그래서 포졸은 영문도 모른 채 말씀하시는 대로 사토에게 가서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사토가 무슨 뜻이지? 곰곰이 생각하다가 아차! 맹꼬부리가 고불 맹사성 영감, 그러니까 고불이 호였거든요. 아, 맹사성 영감이 지나간 거구나 하고 급히 뒤쫓아 가려다가 말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맹사성 영감이 지나갈 거라고 백성들은 지나가지 못하게 했잖아요. 그런데 막상 맹사성 영감도 못 알아봤잖아요. 지나가지 못하게 해버렸죠. 어찌나 부끄러운지 쫓아갈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맹사성 영감은 말이 아니라 소를 타고 다니셨대요. 이 소와 맹사성 영감이 아주 각별한 인연을 맺게 되었는데 이 검은 소는 색깔이 그래서인지 동네 아이들에게 놀림을 받고 동네 아이들이 돌을 던지면서 이 소를 괴롭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소를 데려다가 키우기 시작했고 소를 타고 피리를 불면서 다니셨다고 하죠. 그리고 맹사성 영감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는 이 검은 소가 먹이를 먹지 않고 맹사성 영감을 따라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맹사성 영감 무덤 아래에 묻어줬다고 하죠. 맹사성 영감은 처음부터 이렇게 훌륭한 분이셨을까요? 그건 아니었습니다. 이분에게도 당신이 청백리의 삶을 살게 했던 큰 깨달음이 있었어요. 젊을 때였습니다. 맹사성 영감이 아주 비교적 젊은 나이에 과거 시험에 높은 성적으로 합격을 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기고만장했을까요? 그리고 첫 부임지로 한 고을에 임명을 받았습니다. 첫 부임지니만큼 그 고을 백성들을 잘 다스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었고 그런 포부가 있었기 때문에 가르침을 얻으려고 그 지역에서 아주 유명한 스님을 찾아가게 됩니다. 스님을 찾아가서 제가 이 고을에 새로 부임을 해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제가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스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좋은 마음으로, 착한 마음으로 백성들을 잘 다스리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가르침이 어떤가요? 너무 당연한 말이죠. 그래서 너무 당연한 말이라 크게 실망을 하고 그만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스님이 이왕 여기까지 왔으니 차나 한 잔
하고 가시구려 해서 앉혔어요. 그리고 젊은 맹사성에게 차를 따라주시는데 찻잔이 그득 넘치도록 차를 따라주시는 거예요. 젊은 맹사성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스님, 찬물이 넘쳐서 바닥을 적십니다. 그러자 스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차가 넘쳐서 바닥을 적시는 것은 알면서 지식이 넘쳐서 인품을 망치는 것은 어찌 모르시오. 그제서야 자신이 중요한 걸 놓쳤구나 라는 생각에 부끄러워서 얼른 일어나서 그 방을 나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얼른 일어나서 그 방을 급히 나오다 보니 문에 머리를 부딪혔어요. 그러자 스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몸을 낮추면 부딪히지 않을 것을. 이렇게 맹사성은 젊은 시절 이 스님에게 큰 깨달음을 얻었고 그 깨달음을 끝까지 잊지 않았기에 청백리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겁니다. 맹사성이 살았던 집이 지금도 남겨져 있습니다. 아산에 가면 맹시행단이라고 이 집이 남겨져 있어요. 집의 규모가 어떤가요? 방이 한 2칸, 3칸 정도밖에 될 것 같지 않은 소박한 공간입니다. 그런데 더 이 집이 의미가 있는 것이 이 집을 맹사성 영감에게 선물로 주신 분이 고려 말의 최영 장군입니다. 맹사성 영감이 최영 장군의 손녀 사위였거든요. 또 한 분의 청백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청백리 오리 이원익이라는 분이십니다. 이분에 대해서는 실록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비바람도 가리지 못하는 집에 떨어진 갓을 쓰고 쓸쓸히 지내니 아무도 그가 재상인 줄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소박한 삶을 사셨던 거죠. 그런데 이분이 어떤 분이시냐면 손조가 임진을 한 시기에 피난을 가고 그 어려운 시기를 이원익에게 굉장히 의지했었습니다. 그리고 임진을 한 중에 손조의 명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순신 장군이 감옥에 갇히게 되죠. 자칫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위기였습니다.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끝까지 이순신의 목숨을 구명했던 이가 이원익이었습니다. 손조가 돌아가시고 난 이후 광해군이 즉위했고 광해군은 이원익에게 영의정 자리를 맡겼습니다. 그런데 광해군이 인조 반정으로 쫓겨나게 되죠. 새롭게 왕위에 오른 인조 역시도 이원익을 영의정에 제수했습니다. 그러니 이분이 얼마나 명성이 있는 분이고 얼마나 훌륭한 분인지 짐작할 수 있죠. 그런데도 이렇게 소박한 삶을 사셨던 겁니다. 이분은 자신의 손자에게 이런 당부를 하셨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백성 사랑만 한 것이 없고 몸을 다스리는 데는 욕심을 버리는 것만 한 것이 없다라고요. 당신이 실천하시던 대로 이렇게 말씀을 전했던 거죠. 이렇게 조선시대 전기, 중기를 이어가면서 많은 청백리들이 선발되었습니다. 하지만 조선 후기로 가면서 조선의 여러 가지 부정부패가 만들어지게 되고 심지어는 매감 매직의 실태가 만연해지게 되죠. 그러면서 조선이 점차 기울게 됩니다. 이런 청백리상이 현대에도 주어졌었다고 합니다. 현직자와 퇴직자를 가리지 않고 청렴결백하고 국민에 대한 투철한 봉사정신을 가진 인물에게 청백리상을 수상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청백리상 수상은 1981년에서 1991년까지 그쳤다고 합니다. 지금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청백리상의 명맥을 이어가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처럼 조선은 관료사회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러려면 우선 능력 있는 인재를 뽑아야 되겠죠. 그래서 능력 위주의 과거 시험을 실시했습니다. 가문이나 재산에 상관없이 능력을 중심으로 인재를 선발했던 거죠.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능력 위주의 국가고시라고 봐도 될 겁니다. 조선시대의 과거의 모습입니다. 조선시대 과거 제도는 문과, 무과, 잡과로 이루어지는데 주로 고위직에 올라가는 이들이 문과 급제자들이죠. 문과에 급제하기 위해서는 속과와 대과를 치러야 되는데 속과 시험은 초시와 복시 2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그렇게 속과 시험에 합격하게 되면 생원 혹은 진사라는 칭호를 받게 되고요. 성균관에 입학할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성균관에서 대과 시험을 준비하죠. 대과 시험은 초시, 복시, 전시 3단계로 시험이 치러졌습니다. 그런데 초시와 복시까지 합격을 하면 합격자가 돼요. 33명을 합격자로 뽑고 그 33명의 등수를 매긴 것이 마지막 전시였습니다. 그렇게 공식적인 과거 시험은 3년에 한 번 치러지는데 33명밖에 뽑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과거에 합격하기가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리고 이 과거 시험에 33명밖에 뽑지 않으니까 굉장히 엄격하게 평가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과거 시험에는 부정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들이 있었습니다. 과거 시험에 응시하는 자들은 자신의 이름 말고도 친가 쪽으로는 4대조의 이름을 적습니다. 그리고 외조부의 이름도 함께 적었어요. 이 사람의 집안 내력을 보는 거죠. 그럼 이렇게 되면 공정한 시험이 될 수 없겠죠. 그래서 이름과 4대조와 외조부의 이름을 적은 부분을 접습니다. 그걸 복미라고 해요. 접어서 보이지 않게 채점을 합니다. 혹은 그 부분을 아예 자르기도 했답니다. 할봉이라고 하죠. 그것만으로도 공정하지 못할 수 있다 해서 실시한 방법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그 사람의 답안을 베끼게 합니다. 그래서 몇몇 사람의 글씨체로 실제로 답안을 작성한 사람의 글씨체를 알아볼 수 없도록, 필적을 알아볼 수 없도록 베껴서 채점을 하는 거죠. 그렇게 베낀 답안지에는 사동이라고 적고 이렇게 채점을 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공정하게 인재를 선발하고자 하는 노력을 보였던 거죠. 그런데 이렇게 과거 시험을 평가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게다가 조선 후기로 가게 되면서 양반들의 숫자가 급격히 늘어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과거 시험에 응시하게 되고 그 평가가 더더욱 어려워졌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조선 후기에는 과거 시험과 관련된 온갖 부정이 난무하게 됩니다. 이게 과거 시험의 풍경을 그린 김홍도의 그림입니다. 실제로 과거 시험을 치르러 온 사람은 여기에 있는 거자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과거 시험을 치르는 사람 이외에 5명이나 따라왔죠. 한 사람은 과거 시험을 치르는 사람의 답안을, 문장을 작성해 주는 사람이고요. 또 한 사람은 그 답안을 멋진 글씨체로 글씨를 써주는 사람입니다. 나머지 3명은요, 돗자리를 들고 우산을 들고 자리 다툼하는 사람이에요. 과거 시험에서는 자리 다툼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요, 답안을 제출하는 사람이 워낙 많기 때문에 답안을 빨리 제출할수록 제대로 된 평가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빨리 시험 문제를 확인하고 빨리 답안지를 제출하기 위해서 자리 다툼이 굉장히 치열했던 거죠. 그래서 이 시기 조선 후기에 과거 시험장을 일컬어 난장판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두 번째, 조선의 500년을 가능케 한 시스템, 조선 왕들의 소통 시스템입니다. 조선의 왕들 중에 어떤 왕들이 소통을 잘했을까요? 경언심과 경의 말이 매우 아름답다, 경의 말이 옳다, 경의 말이 훌륭하다, 이런 말을 쏟아내었던 분이 누구이실까요? 네, 세종대왕입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신하들은 더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하게 되겠죠. 이처럼 세종대왕은 껄끄럽지 않게 편안하게 자신들의 생각을 가감없이 이야기할 수 있도록 편하게 이런 칭찬들을 해주었습니다. 굉장히 긍정적인 화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처럼 세종대왕은 경연을 굉장히 즐겨 했습니다. 경연을 통해서 신하들과 서스럼 없이 활발한 토론을 즐겨 하셨던 거죠. 세종은 그러면 어떤 특별한 소통을 보여주셨을까요? 세종이 세금 제도를 개편하기 위해서 백성들의 의견을 듣겠다 하고 백성들의 의견을 조사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1430년 3월부터 8월까지 약 5개월간 17만 2천여 명을 일일이 백성들을 찾아다니면서 토지 한 결당 10두의 세금을 내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찬반 여부를 물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약 9만 8천여 명, 57.1%가 이 새로운 제도에 찬성을 했습니다. 반면에 약 7만 4천여 명, 42.9%가 반대했어요. 5개월 동안 찬반 조사를 했거든요. 그리고 그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세종대왕은 어떤 결정을 내리셨을까요? 반대는 이게 듣지 않았어요. 네, 맞습니다. 찬성이 더 많이 나왔지만 반대도 못지않게 나왔습니다. 찬성이 왜 이렇게 57%가 나왔고 반대가 왜 이렇게 42%나 나왔는지를 찾아서 분석을 해서 보고를 하라 한 겁니다. 그랬더니 지역적인 차이가 있었습니다. 경상도나 충청도, 전라도처럼 비옥한 토지가 있는 쪽은 이런 새로운 세금 제도에 찬성을 했었어요. 반대로 함경도라든지 강원도 이렇게 비옥한 토지가 부족한 지역에서는 반대가 좀 더 많았던 겁니다. 그래서 세종대왕은 이 문제를 다시 논의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새로운 공법으로 세금 제도를 개편하겠다라고 발표한 이후에 여론조사를 하고 찬반의 이유를 분석을 해서 이 정도면 적절하겠다 싶은 제도를 경상도와 전라도에 우선 시범적으로 실행을 해보고 성과가 좋다는 것이 나오고 나서야 1444년에 새로운 공법을, 새로운 세금 제도를 발표하게 된 겁니다. 처음에 새로운 세금 제도를 만들고자 했던 시점으로부터 15년이나 걸린 것이었죠. 그렇게 만든 세금 제도가 전분육등법, 연분구등법이었습니다. 전분육등법이라는 것은 토지가 얼마나 비옥하냐에 따라서 6등급으로 나누어요. 그 전까지는 사람들이 일일이 가서 수확량을 조사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부정이 개입될 소지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라에서 공식적으로 토지의 등급을 나누어서 이 등급에 따라 세금을 내도록 한 거였죠. 그리고 연분구등법은 해마다 풍년과 흉년이 다릅니다. 아주 풍년일 때가 있고요. 아주 흉년일 때가 있습니다. 그에 따라 세금을 차등 있게 거두었던 거죠. 그렇게 세금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세종대왕은 바른 정치는 백성의 마음을 헤아리는 데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이죠. 제도를 새롭게 만든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어려운 것은 그 제도를 다시 수정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잘 만들어야 됐던 거죠. 백성을 위해서 개혁하는 제도였던 만큼 백성들의 마음을 충분히 헤아려서 제대로 된 제도를 만들고자 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걸 위해서 백성들과 직접 여론조사라는 방법으로 백성들과 소통하셨던 거죠. 이번에는 영조의 소통 방식입니다. 조선의 왕들은 경연이라는 공부 시간이 있었습니다. 신하들과 함께 어려운 유교 경전을 토론하기도 하고요. 중요한 현안에 대해서 토론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경연 시간이 왕들에게는 꽤나 스트레스가 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경연에 참여하는 신하들의 수준이 어떤가요? 대부분이 과거에 합격한, 그리고 아주 높은 성적으로 합격한 엘리트 출신들이었거든요. 그런 신하들을 다수를 상대로 경연을 함께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경연은 왕과 신하가 함께 토론을 하고 왕을 공부시켜서 왕의 수준을 높인다라는 장점도 있지만 실제로 경연은 신하들로 하여금 왕권을 견제하는 장치로 쓰였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임금을 길들이기 위한 장치였던 거죠. 그것 때문에 왕들은 특히나 더 경연을 힘들어했습니다. 그런데 영조는요, 이 경연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기보다는 이 경연을 소통에, 정치에 활용을 합니다. 영조는 열성적으로 경연에 참여하면서 누구보다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신하들보다 더 뛰어난 수준이 된 겁니다. 그래서 신하들이 실수를 하면 호되게 야단을 쳐서 신하들이 오히려 기진맥진할 지경이었다고 하죠. 심지어는 신하들에게 과제를 내기도 했습니다. 어떤 과제를 냈을까요? 왕에 대한 충성의 방향을 제시해보라. 이런 과제를 내기도 했답니다. 그러니 신하들이 꼼짝없이 영조의 명에 따라 과제를 해야 됐고 그 과제를 영조가 잘 받아주길 바라야 됐겠죠. 이렇게 영조는 경연을 역이용함으로 인해서 왕이라는 지위에 신하들을 압도하는 실력까지 갖추게 된 거죠. 자연스럽게 왕권이 강력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왕이 정치하기가 훨씬 수월해지게 되죠. 이 당시 영조식이 정치를 잘 이끌어가기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영조는 자신의 어머니가 숙빈 최씨, 궁궐의 무수리 출신입니다. 조선 왕실에서는 어머니의 출신이 가장 천한 왕이었죠. 누구보다 컴플렉스가 있었기 때문에 영조는 누구보다 노력을 많이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노론이 집권하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노론의 입김이 굉장히 강했던 거죠. 영조는 이런 경연을 활용해서 노론을 누르고 노론을 자신의 뜻대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활용했던 거죠. 그런 면모를 잘 또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당시 영조의 탕평 정치에 반대하던 신하들에게 이 탕평 정치의 근거지가 서원이었거든요. 영조가 많은 서원을 줄이게 됩니다. 그런데 그에 반대하는 신하들에게 영조는 삽살개에 비유하면서 김두량이 그린 삽살개라는 그림 옆에 이런 글을 적었습니다.
밤에 살인문을 지키는 게 너의 임무인데 어찌 대낮에 길에서 이렇게 짖느냐. 그 당시 노론들을 삽살개에 비유해서 이렇게 호되게 질타했던 겁니다. 이처럼 영조는 자신에게 맞서려고 하고 영조의 왕권을 약화시키려 하는 노론에게는 이렇게 그들보다 더 우위에서 그들을 제압했습니다. 반면에 백성들에게는 누구보다 너그럽고 누구보다 백성들을 살피는 군주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영조가 그린 그림이라고 합니다. 백성을 생각하면서 그린 그림이고 여기에는 백성에 대한 자신의 생각이 적혀 있습니다. 백성이 미미해 보이더라도 항상 두려워하며 그들의 어려움을 생각해야 한다.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이 한쪽으로 치우쳐 백성을 돌보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영조는 자주 백성들과 직접 만나고자 했습니다. 조선시대 왕이 백성을 직접 만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영조는 달랐습니다. 왕이 궐 밖으로 나가서 백성들을 만나고 백성들의 의견을 직접 듣는 것을 순문이라고 합니다. 영조는 이 순문을 재위기간 중 129회나 해보였다고 하죠. 여기 이 모습은 실제로 창경궁의 홍화문인데요. 이 홍화문 밖에서 영조는 실제로 백성들을 자주 만났다고 합니다. 그럼 백성들을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요? 영조는 이 홍화문 바깥에서 많은 백성들을 한꺼번에 만나면서 이 백성들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기도 하면서 영조가 백성을 위해서 실시하고자 하는 개혁을 백성들에게 의견을 묻기도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백성들을 굉장히 괴롭혔던 군포의 부담이었어요. 조선시대도 남자들은 군대를 가야 됐습니다. 근데 그 군대를 가야 되는 기간이 16세부터 60세까지였습니다. 16세부터 60세까지 수시로 군대를 가야 됐던 거죠. 군대도 가까운 곳도 있지만 저 변방으로 가게 될 수도 있겠죠. 그럴 경우에는 집안에 농사를 지을 손이 부족해집니다. 그래서 군대를 면제받기 위해서 1년에 군포를 2필씩 내야 됐었어요. 이 군포가 백성들에게는 큰 부담이었던 거죠. 그래서 영조는 이 백성들의 부담을 줄여주려고 호포제나 결포제를 실시하고자 했습니다. 이 군포는 세금인데도 불구하고 이 군포의 의무는 백성들만 졌습니다. 양반들은 면제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의 군포 부담은 줄여주고 양반들이 군포를 더 내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호포제를 실시하고자 했죠. 호포제는 집호자입니다. 집집마다 16세부터 60세까지의 남자들은 군포를 내게 하는 거죠. 양반들도 예외 없이요. 이게 아니라면 결포제를 실시하고자 했습니다. 결포제의 결자는 토지 결자예요. 토지의 양에 따라서 군포를 내게 하는 겁니다. 그럼 누가 더 많이 내게 될까요? 당연히 양반, 지주들이 더 많이 내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제도를 실시함으로 인해서 백성들의 군포 부담을 줄여주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백성들에게 의견을 물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 백성들은 호포제, 결포제 이런 어려운 말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성균관 유생들로 하여금 백성들에게 일일이 좀 쉽게 설명해 주라고 했지만 백성들은 그게 쉽사리 이해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의 의견을 충분히 제대로 듣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아침 일찍 홍화문에 나와서 백성들을 만났는데 벌써 해가 지려고 하고 있었던 거죠. 시간에 쫓기어서 영조 임금이 백성들에게 그러면 쉽게 결정을 해라 합니다. 호포제를 할 것인지 결포제를 할 것인지. 호포제 할 사람은 북쪽에 서고 결포제를 원하는 사람들은 남쪽에 서라 했던 겁니다. 요즘으로 얘기하면 OX 둘로 선택을 하라는 거죠. 그렇게 백성들이 양쪽으로 나누어 섰지만 이것도 쉽게 결정이 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세금 개혁에 백성들의 의견을 들으려고 했던 영조의 노력이 굉장히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는 정조의 소통 방식입니다. 정조의 소통 방식 중에 놀라운 것이 편지입니다. 정조가 심한지라는 신하에게 보낸 편지가 발견되었습니다. 왕의 편지를 어찰이라고 합니다. 무려 한 신하에게 299통의 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와, 이것만 보더라도 정조가 소통에 얼마나 진심이었는지
그리고 얼마나 부지런한 사람이었는지 엿보게 됩니다. 그러면 정조가 이렇게 많은 편지를 보냈던 심한지라는 신하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심한지는 노론의 수장이었습니다. 노론의 수장이라 그러면 정조하고는 정적 관계입니다. 정조는 자신의 정적에게 이렇게 많은 편지를 보냈던 거죠. 왜 그래야 됐을까요? 하루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심한지가 정조 앞에 관모를 벗고 엎드렸습니다. 관모를 벗는다는 뜻은 사직하겠다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심한지가 정조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신들은 죽으면 죽었지 감히 그 명을 받들지 못하겠나이다. 그러자 정조가 경의 말이 너무 지나치다 합니다. 그러자 다시 심한지가 성상의 마음을 돌리지 못하였으니 물러가 처벌을 기다리겠나이다. 화가 난 정조는 우의정 심한지를 파직하라 하고 명을 내렸습니다. 분위기가 어떤가요? 분위기 아주 살벌하죠. 두 사람이 아주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분위기가 살벌해지자 심한지와 뜻을 같이 했던 정조에게 반대했던 사람들이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합니다. 심한지가 정조에게 맞섰다가 파직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정조의 반대 의견이 완전히 수그러들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정조는 심한지를 영중추 부사로 조정에 복귀시켰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영조가 심한지에게 보낸 편지에 그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계단 아래에서 관을 벗었다. 행동이 매우 지나치다. 파직시킨다. 그리고 그 뒤에 다시 그대를 임명하는 방법도 내가 다 생각해 놓았다. 정조가 미리 심한지에게 다음날 조정에서 요렇게 이야기를 할 테니 당신이 요렇게 나에게 맞서라. 그렇게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차후에 그대를 다시 임명하겠다. 이렇게 미리 짜두었던 거죠. 정조는 자신의 정적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노론의 수장을 이렇게 많은 편지에 진심을 담아서 보내면서 그와 아주 긴밀하게 소통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밀통에 가까운 소통이라고 할 수 있죠. 이렇게 할 수 있는 걸 보면 정조의 소통 능력이 누구보다 뛰어나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백성과의 소통은 어떠했을까요? 정조는 손상익하라고 손해는 군왕이 보고 이익은 백성이 얻어야 한다. 임금은 배와 같고 백성은 물과 같다. 내가 이 물길에 배를 타고 백성에게 왔으니 항상 조심해야 한다. 백성을 위하고 백성을 늘 조심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백성을 위한 정치를 하고 싶었어요. 그럼 내가 백성을 위한 정치를 하는데 이게 진짜 백성을 위하는 건지 확인하기가 쉽지 않았겠죠. 정조는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김홍도를 활용했습니다. 김홍도 하면 이런 풍속화를 떠올리게 되죠. 김홍도는 천재 화가였습니다. 이런 풍속도보다 산수화라든지 신선도라든지 심지어는 불화까지 못 그리는 그림이 없었어요. 그런 그림에 비유하면 풍속화는 너무나 단순한 쉬운 그림이잖아요. 그런데 정조는 김홍도를 비롯해서 도화서의 화원들 중에 특별히 화원들을 선발을 했습니다. 자비화원이라 해서 특별히 화원들을 선발해서 그 화원들에게 백성들의 일상 모습들을 그려오라 한 거죠. 벼를 베는 모습, 새참을 먹는 모습, 백성들이 시장에서 논이는 모습,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그려오라고 한 겁니다. 마치 사진을 찍듯이 말이죠. 내 백성들이 잘 살고 있는지, 일상의 그들의 모습이 행복해 보이는지, 이런 것들을 이 그림을 통해서 직접 확인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걸로는 또 성에 차지 않았나 봅니다. 직접 백성들을 만나러 갑니다. 정조는 누구보다 원행을 많이 다녔던 왕이었습니다. 왕들에게 원행은 선왕들의 무덤을 참배하는 일이기 때문에 백성들 앞에 효를 실천해 보이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정조 임금은 재위 기간 24년 동안 무려 63회라는 대단한 원행을 갔었습니다. 그리고 그 원행을 갈 때마다 백성들을 직접 만났던 거죠. 여기 왕의 행차를 보면 백성들이 엎드리거나 고개를 숙이고 있지 않습니다. 왕의 행차를 구경하고 있죠. 그러면 왕의 행차를 구경하는 백성들의 얼굴을 보면서 정조는 뭘 살폈을까요? 내 백성들이 야위지 않았는지, 내 백성들의 표정이 밝은지,
그래서 이렇게 백성들을 직접 확인했던 거죠. 뿐만 아니라 왕의 행차 때 정말 억울한 일이 있어서 왕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고 하소연할 말이 있는 백성들은 왕의 행차 때 상언이라든지 격쟁을 하기도 했습니다. 상언은 글을 쓸 줄 아는 사람의 경우에는 미리 편지를 준비해 뒀다가 왕의 행차 때 관리에게 접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왕에게 전달이 됩니다. 그러면 글을 모르는 백성들은요? 글을 모르는 백성들은 왕의 행차 중간중간에 꽹과리를 든 관리들이 있어요. 그 꽹과리를 받아서 치면은 꽹과리 소리를 듣고 왕의 행차를 멈춥니다. 그리고 그 백성을 불러요. 그럼 백성이 왕 앞에 가서 자신의 억울함을 하고 싶은 말을 하소연하는 거죠. 정조는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목소리, 그들이 진짜 하고 싶은 말을 일일이 다 들어주었습니다. 듣기만 했을까요? 다 처리해 주었습니다. 아주 빠른 시일 내에 말이죠. 정조가 행차할 때마다 많은 백성들을 일일이 만나다 보니까 시간이 지체될 수밖에 없겠죠. 굉장히 피곤한 일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정조 임금은 직접 백성을 만나고자 했지만 관리들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관리들은 굉장히 피곤했습니다. 그래서 정조 임금에게 백성들이 일일이 이렇게 만나는 것은 자칫 풍속을 해칠 수도 있고 사회기강이 흐트러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백성들을 만나는 일을 그만두십시오 합니다. 그러자 정조 임금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럴 수 없다. 고할 데 없는 불쌍한 백성들이 가슴에 깊은 원한을 품고 분주히 와서 호소하는 것이니 이것은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하소연하는 것과 같다. 저들은 실로 죄가 없다. 오히려 그렇게 만든 자들이 죄인이다. 정조는 이렇게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고자 했고 그렇게 백성들과 소통한 군주였습니다. 조선의 500년을 가능케 한 시스템 세 번째는 조선의 기록 시스템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목민심서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벼슬살이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두려워할 외자 한자뿐이다. 법을 두려워해야 되고 백성을 두려워해야 되고 마음에 언제나 두려움을 간직하면 혹시라도 방자하게 되지는 않을 것이다. 조선의 왕을 비롯한 조선의 기득권자를 두렵게 만든 것이 있었습니다. 조선의 기록, 조선왕조실록이었습니다. 조선왕조실록은 1392년 태조 때부터 1368년 철종 때까지 472년간의 기록입니다. 이후에 고종과 순종 때의 기록도 있지만 그 당시는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화가 되어가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객관적이고 가치 있는 실록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 해서 철종까지의 기록을 조선왕조실록으로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조선왕조실록은 총 1894권에 887책, 모두 4960만이나 되는 글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조선왕조실록은 1997년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으로도 등재되었습니다. 조선왕조실록은 객관적인 기록을 위해서 왕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실록청이 구성이 되고 실록을 편찬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 실록을 편찬하기 위해서는 왕이 살아있을 때 모든 것들을 기록으로 남겨야 됐겠죠. 그 기초 자료가 사초입니다. 그리고 그 사초를 작성하는 일을 사관이라고 부르죠. 사관이 되기 위해서는 아주 엄격한 자격 요건이 필요했습니다. 문과의 높은 성적으로 급제한 자여야 됐고요. 재주와 학문 그리고 학식까지 두루 갖춘 자여야 됐습니다. 그리고 친가 외가 모두 4대조에 걸쳐서 결격 사유가 없는 자여야 됐어요. 이런 자들로 사관을 뽑아서 사초를 작성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들 사관은 사관이 되면서부터 하늘에 맹세코 바른 이야기만 사실만 적겠다는 맹세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관이 되어서는 있는 그대로 사초에 적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이 빚어졌습니다. 태종 때였는데요. 태종 이방원이 친히 활과 화살을 가지고 말을 달려 노루를 쏘다가 말이 거꾸러짐으로 인해 말에서 떨어졌습니다. 다행히 몸이 상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걱정되는 게 있었습니다. 좌우를 두리번거리면서 말하기를 사관이 알게 하지 말라 했습니다. 그런데 기록에는요, 사관이 알게 하지 말라 하였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사관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있는 그대로 직필을 하는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실제로 태종은 언제 어디서나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진다 하면서 사관의 시선을 굉장히 불편해 했다고 합니다. 조선왕조실록에는 사관이 자신이 보고 들은 것을 있는 그대로 객관적으로 사초에 작성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관은 자신의 개인적인 주관적인 생각까지도 적었습니다. 그런 부분에는 사신은 논한다 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적습니다. 사관 정태제의 사초에 따르면 자신의 생각을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백성의 민생고 해결이 급선무라고 대신들이 아뢰어도 머뭇거리는 것은 왕의 자세가 아니다. 이 왕이 누구일까요? 정태제가 사관으로 있을 때 왕이 인조였습니다. 인조에 대해서 사관의 주관적인 평가를 이렇게 남겼던 거죠. 역사서라고 하면 객관적인 서술만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겁니다. 조선왕조실록은 예외적으로 사관의 주관적인 평가도 함께 실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자칫 객관적인 서술에 사관의 생각이 은연중에 들어가지 않도록 했던 거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객관적인 서술, 이 부분은 사관의 주관적인 생각, 이걸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조선왕조실록이 또 대단한 데는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선조실록은 안타깝게도 임진왜란이 발발하게 되면서 선조 제위 초창기 25년 동안의 사초가 모두 사라졌습니다. 사관들이 피난을 가면서 사초를 다 불태워버렸던 거죠. 그래서 조선왕조실록 중에 선조의 실록이 가장 부실합니다. 선조가 죽고 난 이후 광해군이 즉위하면서 선조실록 편찬이 시작되었죠. 그래서 처음에 선조실록은 광해군 때의 집권 세력이던 북인들이 선조의 실록을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광해군이 쫓겨나고 인조가 즉위하게 되면서 북인들도 함께 쫓겨났고 서인들이 집권하게 됩니다. 서인과 북인들은 관점이 달랐죠. 그래서 인조 반정 이후에 서인들 측에서 새롭게 선조실록을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이 새롭게 작성한 실록을 선조수정실록이라고 합니다. 그럼 서인들이 선조수정실록을 작성했으니까 기존에 있던 선조실록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폐기시켜야 되겠죠. 그런데 서인들은 그 이전에 북인들이 작성했던 선조실록도 그대로 둡니다. 선조실록과 선조수정실록 둘 중에 무엇이 옳은 관점이라고 보느냐, 이것은 후대의 평가에 맡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만큼 이들은 자신들의 관점, 자신들이 쓴 역사서술에 자신이 있었던 거죠. 이렇게 조선왕조실록은 조선의 중요한 역사서였지만 안타깝게도 왕들은 조선왕조실록을 볼 수 없었습니다. 왕이 죽고 난 이후에 편찬되기도 하죠. 왕은 살아있을 때 자신에 대해서 적은 사초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일이 빚어집니다. 태조 이성계가 사초를 모두 대궐로 들여오라 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조선을 건국한 왕이잖아요. 이 명을 거역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사관이 이렇게 맞섰습니다. 임금이 사초를 보면 후세에 누가 감히 직피를 할 수 있겠나이까. 맞는 말이죠. 결국 태조 이성계는 그 명을 거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실록을 보고 싶었던 이가 태조 이성계뿐이었을까요? 네, 우리가 존경하는 세종도 그러했습니다. 세종은 특히나 아버지가 누군가요? 태종이죠. 역사에서 많은 분란을 만들었던 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의 태종실록이 어떻게 적혀 있을지 무척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세종은 태종실록을 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도 신하들이 이렇게 맞섰습니다. 태종실록을 만든 사람이 아직 살아있는데 임금이 이것을 보시고자 하면 신하들이 어찌 실록을 공정히 만들 수 있겠습니까? 라고요. 결국 세종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세종대왕은 이후에도 다른 왕들이 실록을 보지 못하게 해라 하고 당부를 했습니다. 이처럼 조선왕조실록은 왕조차도 볼 수 없는 역사서였습니다. 그래서 연산군은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역사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고요. 정조는 실록은 만년 후를 기다리는 책이다 했습니다. 실록은 조선의 500년이 아니라 조선의 500년이 끝나고 난 이후에 후손들을 위해서 조선의 역사를 보고 배우도록 남긴 큰 선물이었던 거죠. 왕조차도 볼 수 없는 기록, 그랬기에 그것이 조선의 권력가들을 두렵게 했습니다.
조선왕조실록과 함께 이 조선왕조실록의 기초 자료가 되는 또 다른 기록이 있습니다. 승정원 일기입니다. 승정원이라는 곳은 왕의 비서실이에요. 이 승정원 일기는 안타깝게 이전의 기록은 임진왜란 때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이후에도 이괄해난이나 병자호란 때 일부 잃어버렸고요. 지금 남겨진 것은 인조 1년부터 순종 4년까지 288년간의 기록이 남겨져 있습니다. 이 기록은 세계에서 가장 방대한 기록입니다. 3245책에 2억 4250만 글자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 승정원 일기 역시도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되어 있고, 이 승정원 일기는 쉽게 얘기하면 승정원의 업무일지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매우 상세하고 매우 객관적인 기록이라고 볼 수 있죠. 왕들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날씨라든지 천문학적인 내용까지도 아주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런 승정원 일기를 기록하는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승정원 일기를 작성하는 사람을 주서라고 부르는데요. 문관 가운데서도 문장력이 뛰어나고 글씨를 빨리 쓸 수 있는 자를 선발했다고 합니다. 왕이 혹은 신하들이 말하는 것을 그대로 받아 적어야 되니까 엄청 빨리 글씨를 쓰는 사람이어야 됐겠죠. 그런데 그뿐만이 아닙니다. 왕과 신하들이 우리말로 이야기하는 것을 승정원 일기에는 한자로 적어야 됩니다. 이주판서는 어찌 그리 고집이 센가? 왕의 말을 승정원 일기에는 이렇게 받아 적습니다. 이판하기 고집이야. 그러니 빠르게 써야 됐고 우리말을 한문으로 번역을 해야 됐기 때문에 이들은 동시 통역사이자 속기사였던 거죠. 이와 같은 승정원 일기는 조선왕조실록과 달리 왕과 신하들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에서 전례를 찾고자 할 때 승정원 일기가 가장 기묘한 자료가 됐습니다. 조선왕조실록은 복본이 여러 권 있었어요. 하지만 승정원 일기는 필사본 이거 한 권뿐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자료인 거죠. 그래서 이 책은 표지가 해지지 않도록 3배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렇듯 조선의 500년을 가능하게 한 기록, 조선왕조실록과 승정원 일기까지 같이 살펴봤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가 중요하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그에 관한 법률이 1999년에 만들어지고 시행되었습니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때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이 시행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의 기록 관리 시스템은 조선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조선의 500년을 가능하게 한 시스템. 저는 그것이 조선의 관료제도, 그리고 소통, 그리고 기록 시스템에서부터 비롯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조선에게서 배울 수 있는 이 시대의 리더상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청렴한 리더, 두 번째는 소통하는 리더, 세 번째는 역사와 국민을 두려워할 줄 아는 리더가 아닐까 싶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열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조선의 역사를 거울 삼아 지금 우리에게 꼭 필요한 리더가 나타나길 희망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